안녕하세요. 몬테소리 교육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윤지혜입니다. 몬테소리 교육 지도사 과정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 지도사 과정 1강에서는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무슨 사진이지?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몬테소리 교육연구소를 오픈하는 제 지인의 제가 존경하는 몬테소리 교사 중에 한 분이신 분의 그 현수막, 그 개업식 현장의 현수막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문구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 가치를, 철학을 다 전달하는 것 같아서 요걸 처음 인트로로 사용해 봐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거든요. 몬테소리 교육은 이 문장 하나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독립을 위한 몬테소리 교육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처음에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대학교 때 교수님에게 처음 접했거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 철학들의 흐름과 사조들을 배우면서 그 중에 하나로 몬테소리 교육을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대학 때까지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몬테소리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찌어찌 몬테소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몬테소리 교육 쪽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몬테소리 교육은 정말 하면 할수록 매력이 계속 넘쳐나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몬테소리 교육을 적용해 가다 보면 이 몬테소리 교육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저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뭔가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육인 것 같지만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이 틀 안에서의 무한한 창의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이라서 안전한 틀 안에서의 정말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이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 지도사 과정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그래서 응원합니다. 자, 몬테소리 교육에서 몬테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인데요. 이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전 세계적인 최초의 여성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1870년 중부 이탈리아 앙코나주 키아라발레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지만 꽤 괜찮게 살지 않았나. 아버님은 군인이셨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5살 때 이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가정이 로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로마로 이사를 한 이후에 몬테소리 여사는요,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이탈리아 교육은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는 빈 그릇과 같다라고 여겨서 지식 전달 위주의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방식으로 암송, 받아쓰기, 듣기, 작문 등을 교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의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도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당시 이탈리아도요, 어린이는 그냥 빈 그릇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어떤 존엄성,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시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지한 존재, 아직 미숙한 존재로만 보아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 빈 그릇과 같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빈 그릇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계속 빈 그릇에 무언가를 넣는 이런 교육들이 이때 어린이 교육의 주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우 지시적이고요. 그리고 매우 권위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받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듣고 작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학생들은 시험을 위한 암기식 위주의 학습을 하던 시대에 몬테소리 여사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고등교육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 여성들이 공부한다라는 거 쉽지 않았었죠. 이때 몬테소리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당시 여성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다기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학문의 분야는 역사, 문학,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요. 나는 좀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학습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된다면 그러면 대부분이 역사나 문학, 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언어 이런 고전 교육을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여성들과 다르게 몬테소리 여사는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하는데 수학이나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수학, 물리, 화학, 그리고 경영 등을 가르치는 기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여성들이 배울 수 없었던, 사실 배울 수 없었다기보다는 진학의 문턱이 높았을 거예요. 아주 많이 매우. 이 기술학교에 진학을 한다. 집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어지시나요? 보편적인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보수적인 아버지가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몬테소리 여사의 어머니께서는 또 적극 찬성을 하세요. 그래서 보수적인 아버지의 반대와 달리 몬테소리의 흥미와 성향을 격려한 어머니 넬레 몬테소리 여사의 양육 방식이 당시 교육사조와 다른 몬테소리 여사만의 교육 접근 방법과 철학을 완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지지와 호응으로 몬테소리 여사는 기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레닐레 몬테소리 여사 덕분에 우리는 어쩌면 유일무이하게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몬테소리 교육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이제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요. 기술대학을 들어가고 그러고 이렇게 로마 1890년대 로마 대학에 입학을 해서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뭐 요런 공부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의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수학 형태였었죠. 그리고 1895년 로마대학교 부속병원의 정신병과 조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몬테소리 여사는요, 이후 의과대학에서의 마지막 2년을 소아과를 공부하면서 소아과 아이들의 정신진료소, 어린이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마지막 2년이 몬테소리 여사의 선택이기도 했었지만 그로 인한 몬테소리 여사의 선택으로 인해 혁신적인 교육의 혁명들이 일어나는 몬테소리 교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몬테소리 여사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자 의사였고요. 그리고 1898년에 로마 국립특수교육학교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을 하면서 나타냈던 성과들로 인해서 계속 교육 분야에서 유구한 어떤 업적들을 내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특수교육학교에서 일을 하신 몬테소리 여사가 로마대학교 실험심리학과 교육학 이걸 7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1907년 3세와 6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여러분들 아마 몬테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거나 또는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뭐 어린이 보육 교육의 어떤 역사들을 공부하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 까사 밤비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비니 유치원 뭐 이런 유치원명을 건 유치원들도 아마 많이 좀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권위주의적이었던 당시 교육에 반대해서 몬테소리 여사께서는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교육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당시 권위적이었던 교육과는 다르게 어린이의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이때 또 몬테소리 여사는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교구의 개발을 통해서 이 장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어져 가고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효과성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개발되어지고 적용되어졌던 몬테소리 교구들이 몬테소리 다른 아동들에게도, 일반적인 아동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몬테소리 여사는 교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교구의 매뉴얼화, 그리고 이 교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사교육 또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의 어떤 시절과 업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가보자면 1909년 최초의 몬테소리 훈련 과정을 시행하게 되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요, 지금 몬테소리 여사가 최초의 이 개발한 교구들로 아이들 지금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몬테소리 여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애 아들,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구를 적용하고 그리고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발달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경험했다. 교육적인 효과성을 봤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시에 많은 어떤 연구나 자료 또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 또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 자폐아동 아이들이 그 그룹 속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또 그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이 아이의 속도를 리드해주는 교사와 교구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발달하고 정상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면서 교육의 효과성들이 입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그 효과성들을 몬테소리 여사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뜨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929년에 국제 몬테소리 협회를 덴마크에 창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 몬테소리 여사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확산시키고 교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1936년에는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베를린에서 본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몬테소리의 본부는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그리고 47년에 유네스코에서는요. 몬테소리 여사를 교육 주제로 연설을 하라고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교육과 평화라는 주제로 유네스코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공로했다라는 것, 인류의 어떤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서 몬테소리 여사가 1949년에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보자 3인에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몬테소리 여사는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어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골고루 평균화 또는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또 무시되거나 폄하되거나 전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그 부류 중에 하나인 어린이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 가능성들을 인정을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노벨 평화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이유에서인지 여하튼 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업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몬테소리를 아시려면 몬테소리에 대해서 내가 쭉 공부하는 건 어렵고 몬테소리가 뭔지 좀 알고 싶어 했을 때 딱 한 가지 책을 고르라고 하면 요 흡수정신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몬테소리 여사가 쓴 이 흡수정신 책을 읽어보시면 몬테소리 여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린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이 학습 발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잘 알고 있는 걸 쉽게 풀이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몬테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경 같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몬테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 모두에게, 물론 부모님들을 포함해서요,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서적 중에 하나가 흡수정신 이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9차 몬테소리 국제대회가 열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몬테소리 여사가 당신이 만든 이 몬테소리 교육의 국제대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몬테소리 여사는 아쉽게도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몬테소리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구들을 업데이트하시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이 만들어진 교구들이 버려지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잘 이용이 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들을 잘 잡아 놓으셔서, 대부분의 교육은 프로그램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교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지면서 교사들이 양성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쩌면 몬테소리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몬테소리 교육 이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면, 몬테소리 교육은 먼저 정신병동 아동들의 치료에 교육을 더한 그런 교육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동의 아동들이 먹다만 빵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조물조물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걸 몬테소리 여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린이의 어떤 인격이나 존중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고, 더군다나 정신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해 있는 아동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쾌적한 또는 뭔가 놀잇감들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었어요, 당시가.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뭔가 할 것들이 없었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은 빵 부스러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교육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빵 부스러기를 뭔가 조물조물한다. 쟤네들이 저걸 뭘 하지? 저렇게 해서 먹으려나? 가루를 만들어서 모아서 뭉쳐서 먹으려나 했는데 먹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몬테소리 여사는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스스로 지성의 발달을 위해 무의식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몬테소리 여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동에 있는 아동들을 몬테소리 여사는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몬테소리 여사는 당시엔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정신지체다, 발달지체다 했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이 작은 빵 부스러기를 조물조물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899년에는요, 몬테소리 여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해서 정신박약아를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주장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가장 능력 있는 당신이 맡아주세요.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1901년까지 몬테소리 여사의 주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몬테소리 여사, 우리 많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까사드 밤비니 어린이집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보육이 우선이었던 당시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보육과 교육을 겸했어요.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린이 내면의 세계들이 있다, 어린이 내면의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창의성이 있다, 가능성을 개발해 줘야 된다, 어린이의 존재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이곳에서 설파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 효과성들을 입증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몬테소리 여사는 어린이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교육하는 그런 실험의 장, 실행의 장, 적용의 장으로 승화시키죠.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서의 실행을 통해서 이 몬테소리가 진짜 효과가 있네. 이게 뭔가 병원에 감금되어져 있었던 어린이들에게 정신병 치료를 위한 어떤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그리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아이들을 뭔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네. 그래서 이 교육의 실행 이후의 어떤 효과성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데요. 1918년 이후에 미국에서 교육, 사회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는 생활 중심 교육의 영향 때문에 조금 시들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핵심 가치를 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을 세우고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교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달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던 몬테소리 교육은 191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몬테소리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까지 전 세계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몬테소리 교육에 영향을 준 생리학적인 배경에서 좀 보면 잇따르는 관찰을 통한 어떤 실험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장애아 교육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대한 것, 그리고 감각적 교육에 대해서 몬테소리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우리 수학 영역에 보면 세강판이라는 교구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세강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아의 교육적인 측면을 직접 장애아들을 뭔가 치료, 뭔가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의 대상들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상화에 관심을 갖고 생리 심리적인 분석에서의 교육 방법을 만들어 내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분필입니다. 분필은 어디에 있죠? 분필을 찾아볼까요? 3단계 레슨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교육적인 개념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몬테소리 교육의 주 핵심 레슨 방법인 3단계 레슨을 완성하는 데도 세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강은 지식과 기술 획득에 관심을 보여지는 이 세강의 영향력들이 몬테소리에게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몬테소리 여사가 독보적으로 뭔가 자신만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여기에 그동안에 연구되고 검증되어지고 효과성을 보고 또 기대하고 관찰되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사조들이 이렇게 몬테소리 여사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의 이런 교육 사조들이 몬테소리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개별화된 교수, 계열화되고 단계적인 작업들, 그래서 하나씩 세분화되어져서 순서대로 질서대로 패턴대로 제시되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학습, 그리고 자극, 감각 훈련의 강조, 그리고 준비가 잘 된 환경, 준비된 환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제된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게 되어지죠. 준비된 환경,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에 대한 것.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몬테소리 여사도 관심을 갖습니다. 기능적 기술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의 잠재력 개발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런 공통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서로 이렇게 몬테소리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 영향을 준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행동은 심리학적 자극이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어쩌면 어떤 질서의 패턴들을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한 요소들을 만들어냈던 여기에서 함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유아의 자연적인 흥미, 욕망, 충동을 억압하지 말고 예전엔 유아는 조용해야 되고 부모님이 뭐 하면 기다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억압하지 말고 표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 돕는 방법들을 앞에서
우리가 이따르와 세강의 공통점, 몬테소리의 공통점에서 봤던 것처럼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자발적인 흥미에 의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몬테소리 교육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적 발달을 위한 교구를 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내적 발달, 내가 무언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지금 어떤 발달을 원해, 무엇을 알기를 원해, 무엇을 해내기를 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와 충돌을 표출할 수 있는 교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단계별 발달 특성에 따라서 교구가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하는 작업의 중요성들도 강조가 되어지게 되죠. 또한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인 동기, 욕망에 의한 동기와 그리고 유아의 자발적인 흥미가 도출되어지는 부분들이 몬테소리 교육에 또 왓슨의 행동주의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윈과 헉슬러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다윈은 생명체는 적응을 위해 환경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몬테소리 여사가 봤을 때 아이들이 무언가 더 발전해 가려고 하는, 알아가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어떤 욕구들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헉슬리는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계속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창조해 나간다. 환경론에 대한 주장이죠. 그래서 준비된 환경을 강조했던 몬테소리 여사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다. 데브리스는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잠재력으로 창조적 민감성을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몬테소리 여사는 진화론에서 우주적 생명관으로, 몬테소리 교구를 보면 그냥 일상적인 문화 영역에서도 그냥 내가 입고 씻고 먹는 나의 주변의 생활 문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대륙, 지구,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진화론에서 우주적인 생명관, 민감기 이론에서는 유아의 민감성과 이에 상응하는 준비된 환경, 몬테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론 중에 하나이죠. 준비된 환경을 통한 교육 이론을 도출해 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 영향을 준 또 교육 철학적인 부분들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몬테소리는 유아의 내적인 잠재력이 적절한 안내, 과하지 않은 안내를 말하는 거죠. 방향 제시를 받게 될 때 유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달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동물, 인간들은요, 태어나면 발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발달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적절한 안내와 방향 제시가 있다면 더 잘 발달한다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루소는 발달에 있어 자유로울수록 보다 높은 형태와 기능에 빠르고 완전하게 도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론을 정리했고요. 페스탈로치는 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정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교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있어 지적 자극뿐만이 아니라 가슴, 감정, 정서의 자극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아를 존중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교육이 효과적이다. 변화가 효과적이다. 발달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학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프레벨은 생명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교육,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가 아이 안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자발적, 적절한 안내와 방향 제시, 그리고 어떤 교사의 특별한 훈련 준비된 환경들, 그리고 본능적인 어떤 이 발달의 욕구, 그리고 정서적인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교육 체계를 완성해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인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몬테소리 여사가 또 교육적인 철학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을 또 살펴보자면, 루소나 페스탈로치, 프레벨 등의 학자로부터 유아의 자연성에 기초한 교육, 생명 내부,
로부터의 자발적 교육, 그 다음에 유아 존중 교육과 자유의 부여, 중요한 부분이죠. 노작, 직관, 감각 경험의 중시 등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창조해 가는 잠재 능력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유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유아에 대한 개념들을 재정립하면서 몬테소리만의 독특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스스로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존중한 자동적 교육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몬테소리 여사의 생애와, 그리고 몬테소리 여사가 혁명적으로 만들어낸 이 교육 프로그램의 탄생의 배경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